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네. 그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일단 먼저 좀 전해드릴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뭐 오늘 어쨌든 시장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한 4, 5% 정도 지금 빠지는 걸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워낙 이제 예기치 않은 악재들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런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시장이 오늘 월요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한 3, 4%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코스피 지수도 지금 3%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2100포인트가 지금 하락 이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650포인트가 하락 이탈이 좀 들어오면서 아까 오전장에는 정말 많이 좀 낙폭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봉을 좀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오전장에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뭐 S&P 500 선물 역시도 하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 시장은 어쨌든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지수가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의 차트인데 마치 이게 뭐 코로나 테마주의 차트처럼 뭐 이렇게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40원 가까이 이제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외환 당국에서 뭐 구두 개입을 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다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도 수출주들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 수출주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 주가는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거하고 코스피 차트를 제가 딱 비교를 좀 해드려 보면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1900포인트까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오고 최근에 227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무너지는 이런 흐름하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딱 비교해 드리면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작년에 8월 달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할 때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을 좀 하는 모습.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코로나 악재 때문에 다시 급락을 하니까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1218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직전 고점을 훨씬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당연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 지금 이제 1시가 막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6,200억이나 매도를 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1,5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1200원을 넘어갈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갈 때,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4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 워낙 많이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엑시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환율 변동 충격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도 동반해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외환 당국에서 일단 구두 개입을 시사를 했고 환율을 안정화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저점을 좀 타진을 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말 새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맞아요. 늘어났고요. 오늘도 오전 11시에 이제 질본의 발표 결과 전체적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급락을 모두들 예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앞으로 만약에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가능할지 그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도 뭐 안타깝지만 얻어맞을 때는 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그 아픈 거 한두 번 맞고 나면 시장이란 게 어쨌든 또 저점을 잡고 반등이 좀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한 3주 전에도 중국이 이제 상해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춘절 연휴 직후에 바로 2월 3일 날 개장을 했을 때 상해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해 증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이 2월 3일이거든요. 춘제 연휴가 연장이 되고 첫 번째로 개장을 한 그날 시장이 거의 8%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네. 다음 날도 개파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가 역사적인 저점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상해 증시는 지금 0.3%밖에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해 증시가 이렇게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모멘텀은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상해 증시 지금 아직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막 1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해 증시가 반등이 들어왔다는 건 소위 말해서 제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뭐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적으로 공산당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 패키지로 발표를 하면서 첫 주에 2월 3일 날 개장을 한 그 첫 주에 시장의 유동성을 거의 350조 원 가까이 들이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정책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대출 우대금리, 소위 말해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도 0.1%포인트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해 증시는 지난주에도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 국내 증시를 살릴 수 있는 트리거는 바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이번 주에 중앙정부,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추경을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추경을 해야만 되는 이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 2003년도에 사스가 터졌을 때 2003년도 당시에도 4월에 4.25%에서 4.0%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 가깝게는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6월 달에 1.75%였는데요.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추경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내놓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 때문에 경제가 뭐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종합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중국 정부가 대응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좀 지연된 게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사실 좀 잠잠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좀 실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2월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종합대책 패키지화된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추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경의 규모가 2015년도에는 한 11조 원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메르스 사태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추경의 규모가 한 15조 원 정도, 뭐 최대는 한 20조 원까지도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청와대에서 정부 각 부처에 이제 자금 소요를 이제 집계를 해서 빠른 시점 안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 추경안은 여야가 이제 합의로 2월 국회 안에 반드시 이제 통과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통위가 시작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될 거다. 이번 주 안에 이런 조치들이 나온다면 시장의 저점은 이번 주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은도 24일에 코로나19 확산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네. 하는데, 제가 실제로 주말에 어디 많이는 못 다니고요. 네.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다 쓰고 무장하고 나갔어요. 네네. 나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없고 그쵸. 가게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아예 정말 빚을 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대출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지원이 나와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19 종합 이제 경기 대책이 나오면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떤 그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가장 시급하게 지금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임대료 사실 2달만 밀려도 그냥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쫓겨나야 될 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임대료를 보전을 해주고 추후에 이제 낮은 대출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네.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구상을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밑바닥 우리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기업으로 이제 몰리는 걸 분명히 차단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가장 시급하게 정부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경제는 결국 심리거든요. 지금 뭐 마트라든지 뭐 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좋은 게 뭐냐면 경제는 결국 경제 주체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정부가 우리나라 살림을 잘 돌보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만 우리나라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미뤄왔던 투자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국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구미 삼성전자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도레이 화학도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IT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들도 영남권 벨트까지 만약에 이제 가동이 중단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는 이거 씻을 수 없는 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자금을 좀 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만 어차피 1분기는 지금 속된 말로 뭐 배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좀 내주기를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제 정책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지수는 상해 증시가 움직였던 것처럼 뭐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논리는 분명히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 거,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적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까지도 이뤄질 수 있고 사실 지금 네. 금리가 낮은 가격이긴 한데 낮은 그렇죠.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인하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이 분분해 보여요. 제가 이제 네. 주말에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네. 그때도 제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일단은 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좀 낮은 편인가요? 네, 40%면 뭐 절반 아래니까 가능성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번에 사실상 이제 재반 여건들을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하고 난 이후에 1.25%포인트 정도로 그대로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사실은 이번 2월 달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게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 숫자도 중국, 이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지금 많이 지금 발병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정말 클 거다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월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기대하는 근거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 사스 때도 0.25% 기준금리 인하했죠. 2015년 메르스 때도 기준금리를 분명히 0.25% 인하했죠.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2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그리고 4월 9일 날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4월 15일이 우리 전국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4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연 인하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4월 달은 거의 힘들다라고 보면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 발목을 잡는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금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로 금리를 인하를 시켜버린다면 잡히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또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요 두 가지의 무게중심을 놓고 지금 당장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이제 그런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열 총재가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고위 간부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고심 끝에 이제 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우리 시장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공포 심리도 좀 강하시겠지만요. 잘 리스크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고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희는 항상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네. 열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무언가를 좀 본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는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뭐 IT라든지 네. 2차 전지, 뭐 5G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시장이 저점이 잡히는 걸 기다리셨다가 이런 이제 주도 업종 쪽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바로 노바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요즘 시장의 뜨거운 화두는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반사 수혜주가 뭐냐. 원래는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위생용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그냥 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다 같이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탄올, 알코올 만드는 기업들까지 테마주로 이제 편승이 됐었고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주로 편승이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쪽은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정말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이제 예방하는 거 우리가 뭐 손 깨끗하게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얼마나 이제 잘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급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탑픽 종목으로 이제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잡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면 네. 23,900원 뭐 현재가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정도로 약세장의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으로 노바렉스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